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한 가지 관찰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테헤란을 향해 있는 동안 지구 반대편 평양에서는 어쩌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김정은입니다. 처음에 저도 이란 전쟁을 순전히 중동의 문제로 바라봤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호르무즈, 해협, 핵 협상, 이것들은 모두 중동이라는 지역적 맥락 안에 있는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저는 이 전쟁이 중동에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상 평양을 향한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이영종이 한 말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크게 당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단순한 추측처럼 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정은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김정은의 자리에 있다면은 지금 이 전쟁에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이 수년 동안 건드릴 수 없는 나라로 여겨졌던 이란이 연이어 정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들이 파괴됩니다. 핵심 인프라가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권력의 핵심부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도 이렇게 당하는데 우리는 정말 안전한가? 이 질문이 평양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과도한 상상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란과 북한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핵 억지력을 자국 체제 생존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강한 군사력이 미국을 억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군사기술 일부가 이란에 전달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두 나라의 전략적 사고방식은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닮은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거울이라면 김정은은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란이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공격이 이루어진 방식이 평양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드론 위성, 인공지능, 정밀 유도, 무기, 실시간 정보, 이것들이 결합됐을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이번 전쟁은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지하 벙커가 있어도, 군대가 많아도, 핵무기가 있어도 이 새로운 전쟁의 방식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완전한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감시당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타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북한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전면전이 아닙니다. 자신이 항상 보이고 있다는 사실. 이 영종의 분석에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모든 상황이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이런 논리 위에서 생존해 왔습니다. 핵무기를 가지면 미국이 감히 공격하지 못한다. 강한 군사력이 체제를 지켜준다. 그 믿음이 수십 년간 북한의 외교와 군사 전략의 토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은 그 믿음의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핵 능력을 추구했던 이란이 이렇게 당한다면 핵무기가 정말로 절대적인 보험이 될 수 있는가? 강한 군사력이 있어도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라면 그 강함은 무엇을 보장하는가? 저는 오늘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두 가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직접적인 결과와 간접적인 결과. 직접적인 결과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들입니다. 이란의 시설이 타격됐다. 호르무즈가 봉쇄됐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간접적인 결과는 훨씬 넓은 곳에서 훨씬 조용하게 만들어집니다. 세계의 다른 지도자들이 이 전쟁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는가? 그들의 전략이 어떻게 바뀌는가?
평양은 지금 이 전쟁에서 아마도 가장 진지한 수강생일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자, 첫 번째 챕터에서 저는 이 이란 전쟁이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상 평양을 향한 경고장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 전쟁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거울이 얼마나 불편하게 닮아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란과 북한을 나란히 놓고 보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이 겹칩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실험해왔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핵 프로그램을 체제 생존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강한 군사력이 미국의 공격을 억제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심지어 기술적인 연결고리도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기술 상당 부분이 북한으로부터 왔다는 분석이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두 나라는 단순한 이념적 동질감을 넘어 실질적인 군사기술 협력을 해온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술을 함께 만들어 온 파트너가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에게 단순한 뉴스가 아닌 이유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 북한이 이번 전쟁에서 가장 주목했을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공격의 결과보다 공격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수십 년 동안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지하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핵 관련 인프라를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직접 공격하기 어렵게 만드는 억지력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의 방식은 그 모든 준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전쟁은 보여줬습니다. 위성이 하늘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목표물을 식별합니다. 정밀 유도 무기가 그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드론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들어갑니다. 이 조합 앞에서 지하 벙커도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분산된 시설도 결국 위성에 포착됩니다. 그리고 권력의 핵심부조차 움직임이 추적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깨닫기 시작한 것은 전쟁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북한에게 특별히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사고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핵 억지력입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기 어렵다. 핵전쟁의 위험 앞에서 미국도 망설일 것이다. 둘째는 지리적 복잡성입니다. 북한의 산악지형, 지하시설, 군사력의 분산 배치, 공격하기 쉽지 않은 나라라는 이미지. 그런데 이번 전쟁은 이 두 가지 전제를 모두 흔들었습니다. 핵 능력을 추구하더니라니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과 분산 배치가 결국 현대 감시 기술 앞에서 완벽한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북한의 전략 담당자들에게 매우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가? 우리가 믿어온 방패들이 정말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란보다 안전한가? 저는 이 질문이 단순하게 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무기 보유는 분명히 억지력을 높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전에 훨씬 더 많은 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 북한의 상황이 이란보다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핵무기 보유가 모든 형태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드러난 정밀 타격과 감시 능력, 지도부를 겨냥한 심리적 압박, 이런 것들은 핵무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김정은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재 체제의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의 군사적 공격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체제는 두려움 위에서 있습니다. 지도자가 무적이고 지도자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도자에게 도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믿음.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체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전쟁이 보여준 것은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도 이런 방식으로 타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김정은이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지 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북한이 이란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나라의 구조적 유사성 그리고 이번 전쟁이 북한의 전략적 전제들을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불안이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국제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북한 지도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대형 국제 위기가 터질 때마다 김정은은 자주 모습을 감췄습니다. 대외적으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굳이 자신이 앞에 나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북한의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김정은은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차를 점검했습니다. 드론 부대를 시찰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전투함을 살펴봤습니다. 방공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술 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목록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방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공격적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방어, 정밀 타격에 대한 방어, 방공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이번 이란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요소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김정은은 이란 전쟁에서 교훈을 뽑아내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자국 군대에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영종의 분석은 더 깊은 곳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많이 과시할수록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설적인 관점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자신감이 있는 지도자는 굳이 자신의 힘을 반복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강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불안한 지도자는 계속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자신에게도 그리고 자국민에게도. 자, 김정은 이 전차를 점검하고 드론을 시찰하고 미사일을 참관하는 일련의 모습들, 이것은 강함의 표현인 동시에 불안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 북한은 미국을 직접 겨냥한 강경 발언을 자주 쏟아냈습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미국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런 류의 언어가 북한의 외교 언어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였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 발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대신 공격의 방향이 한국을 향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한국의 대미 협력을 문제 삼고 한국을 향한 강경한 언어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한국의 강경한 발언을 해도 그것이 미국을 직접 자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에 강경하게 나갔다가는 이란이 경험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지금 이 순간 워싱턴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김정은은 미국의 위협에 맞불을 놓는 것을 즐겼습니다. 트럼프가 강하게 나오면 더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국내 지지를 다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란 전쟁이 보여준 것은 맞불을 놓다가는 정말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경하게 나가면은 진짜로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전쟁이 증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강한 척은 하되 워싱턴을 직접 건드리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고 싶지만 속으로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권위주의 지도자의 행동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을 봐야 합니다. 김정은이 계속해서 군사 시찰을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미국을 직접 자극하는 발언은 피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란 전쟁 이후 김정은은 더 조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조심해졌다는 것은 더 두려워졌다는 것과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김정은이 이란 전쟁 이후 더 많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이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의 표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직접 자극하는 발언을 피하면서 대신 한국을 향해 강경한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는 변화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불안의 또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김정은이 가장 믿어왔던 두 나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북한은 오랫동안 하나의 믿음 위에서 외교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서 있는 한 체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는 일정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때마다 이 두 나라가 일정한 완충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란 전쟁은 그 믿음에 매우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위기에 처했을 때 러시아와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는 매우 제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교적 언어로 우려를 표명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란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이란에게 미국과 합의하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란의 편에 서서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북한에게 매우 냉혹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맹은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동맹은 그냥 말뿐입니다. 자, 이것이 왜 북한에게 특별히 충격적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게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이란산 석유는 중국 경제의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이란과의 군사협력은 러시아에게도 전략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러시아와 중국은 실질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자, 북한이 위기에 처했을 때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쉽게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적 완충지대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자국의 자원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더욱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병력을 파견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를 도왔습니다.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그 병사들 중 일부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이 북한이 기대했던 것들, 더 강력한 군사기술 지원, 더 확실한 안보 보장, 더 긴밀한 동맹 관계, 이것들이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피를 흘렸지만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감정은 배신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전략적 고립이 예상보다 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실질적인 방패가 되지 못한다면
북한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으로 미국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가? 자, 이번 이란 전쟁이 그 질문에 매우 불편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한 나라가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아는 지도자는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더 유연하게 협상에 나서거나 아니면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가거나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네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동맹이라는 단어를 너무 낭만적으로 이해합니다. 동맹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준다는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정학의 현실에서 동맹은 이익이 일치하는 동안만 작동합니다. 이 이익이 갈리는 순간 동맹은 그 무게를 잃습니다. 이란 전쟁이 보여준 것은 러시아도 중국도 자신의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동맹보다 생존을 먼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그 현실을 가장 고통스럽게 배우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흥미로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란 전쟁이 평양에 보내는 경고장이라는 이야기, 북한이 이란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이야기, 김정은의 잦은 등장이 오히려 불안의 표현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절대적인 방패가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김정은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독재자는 이 군사적 공격을 가장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시설이 파괴되고 권력 기반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가장 직접적인 위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히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를 무너뜨리려면 대규모 지상군이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병력이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격하는 쪽도 엄청난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많은 경우 공격 자체를 포기하거나 협상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의 전략은 바로 그 비용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핵무기가 있으니 전면전은 불가능하다. 산악 지형과 지하시설 때문에 쉽게 점령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공격의 비용을 높임으로써 사실상 억지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라는 전쟁은 그 계산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전쟁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드론은 수십만 원이면 만들 수 있지만 정밀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위성은 하늘에서 모든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냅니다. 정밀 유도 무기는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도 특정 건물의 특정 방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술들의 조합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규모 지상군 없이도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 없이도 지도부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깊은 지하에 숨어 있어도 반복적인 움직임은 결국 패턴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벙커가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북한의 지하시설이 결국 위성에 포착될 수 있다는 것. 자, 이것이 이번 전쟁이 드러낸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트럼프는 많은 논란을 만들어내는 인물입니다. 그의 결정이 항상 옳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의 방식이 항상 최선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독재 체제의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규칙을 따른다면, 그 규칙을 이해하면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은 독재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독재 체제는 통제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예측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 그것이 독재 체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통제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상대와 마주하면은 그 체제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김정은 이 트럼프를 두려워하는 것은 트럼프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란 전쟁은 중동에서 시작됐지만 그 파장은 훨씬 멀리 퍼지고 있습니다. 평양은 그 파장을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곳 중 하나입니다.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 러시아와 중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방패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전쟁의 방식이 바뀌어서 숨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유연해질 것인가? 더 극단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협상의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 선택이 한반도의 미래를, 그리고 어쩌면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